권력과 의도가 담기고 또 일부 소수 세력들의 또 이득이 또 막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에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게 해지 수단으로서 유용해야 되고 그런 가치 위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갔냐.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성이 됐죠. 그러니까 거대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앙대학교 김상현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좀 그 코인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그 디지털 관련된 어떤 뭐 자산이나 기술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얘기가 또 코인 쪽으로도 같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뭐 AI나 뭐 아니면 의학 기술 이런 것들은 좀 직관적으로 와닿는데 이런 게 어떤 그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뭐 코인, 뭐 암호화폐 이런 거랑 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실제로 그게 관련성이 좀 있는 건가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책을 집필하면서 이 코인 얘기를 뺄 수가 없었던 게 비트코인을 창시한 사람이 누구로 알고 계시죠? 사토시인가? 사토시 나카모토죠.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실제로 누군지 세상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죠.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로 지목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검증을 했어요.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근데 아직까지 확증적으로 이 사람이다라고 밝혀내지 못했어요. 근데 가장 확률 높게 지목받던 사람이 할핀이라는 인물인데요. 그 최초로 코인을 받았다는. 네네 맞습니다. 그 할핀이라는 인물이 엑스트로피안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엑스트로피안. 엑스트로피라는 기술 철학을 가진 그 그룹에서 활동한 사람이에요. 아, 네. 근데 정말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요. 이 엑스트로피라는 기술 철학이 매거진으로도 20년간 계속 발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자들이 이 엑스트로피 기술 철학을 가지고 내가 연구하는 분야를 우리 과학기술 잡지처럼 글을 실어서 이제 매달 뭐 분기마다 발간되는 잡지였어요. 제가 그걸 20년치를 뭐 쭉 다 읽어봤는데 이 할핀이라는 사람이 1989년에 비트코인과 같은 똑같은 컨셉의 얘기를 이 매거진에 실었습니다. 그러고는 비트코인은 실제로 2009년 탄생했죠. 그러니까 약 20년 전에 이 암호학자예요. 할핀이도. 이 암호학자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전자화폐가 우리 인류에 필요할 수 있다. 이 전자화폐는 어떤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엑스트로피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한번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뭐 탈중앙성이라든지 또 비트코인의 여러 또 이 프라이버시 침해에 막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얘기하면서 원리를 설명을 했거든요. 거의 비트코인의 기본 원리와 유사해요. 네. 20년 전에. 이걸 봤을 때 할핀이가 이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로 지목받고 있고 이 사람이 엑스트로피라는 기술 철학을 갖고 있었고 이미 20년 전부터 비트코인 개념을 매거진에다가 실었고 이걸 봤을 때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 고민을 했을까? 저는 거기에 계속 의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쓰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또 연구도 함께 진행을 했는데 결국 뭐 할핀이가 됐든 이제 아니면 이제 우리가 그냥 알려진 대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됐든 왜 비트코인을 만들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그냥 투자 자산 정도로 내가 돈을 벌 수단으로 생각을 하시지만은 이게 정말 세상에 오랫동안 남을 거라면 우리가 이것을 투자해서 충분한 이득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 사람이 왜 만들었을까, 왜 탄생했을까를부터 봐야 내가 더 신뢰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갈 영역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서, 즉 peer to peer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는 비트코인 백서를 2008년 12월에 인터넷에 게재한 그 글의 내용을 보면요. 사실 비트코인 목적들이 들어가 있죠. 첫 문장이 뭐였냐면요. 순수한 P2P 버전의 이 현금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그러니까 쓰지 않아도 우리 개인 간의 거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럼 왜 금융기관을 빼야 한다라고 얘기했을까라는 거죠. 그 시기가 이제 금융위기 직후잖아요. 2008 금융위기 직후. 금융위기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이 금융위기를 겪고 난 우리 현대인들이 현재 금융 시스템이 뭔가 뭐 한계는 없을까? 또 너무 이게 불공정한 거 아니야? 그리고 너무 10년마다 왜 금융위기가 반복되지? 왜 미국이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금융위기를 조장하지? 이런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해결책을 제시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 할핀이 사토시 나카모토는 네. 같은 분으로 생각하고 계신 그러니까요. 네. 사토시 나카모토는 여기에 대해 분명히 의문을 품었을 것이다. 내가 연구하고 있는 이 암호화, 디지털 화폐 이런 영역에서 충분히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고민을 해왔고 이것을 금융위기 직후에 인터넷에다가 발표를 한 거죠. 바로 그 목적이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금융이나 달러 패권의 시대 현재에 우리가 제도화되어 있는 금융 생태계 이런 것들의 취약한 부분들을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충분히 해소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사회 진화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목적으로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이 이 세상에 자리를 잡을까 말까에 대한 우리가 확인을 해 나가는 과정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신뢰를 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죠. 네. 그러면 결국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융 시스템의 어떤 붕괴나 이런 거 예고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문제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대안이 없었는데 어찌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생기면서 대안화가 된 거죠. 근데 그러면 그게 결국에 지금은 현재는 그냥 예전에는 아예 화폐를 배치한다고 하다가 지금 약간 디지털 금 정도의 어떤 그런 정도의 포지션까지는 왔는데 네. 이게 그냥 자산 수준이 아니라 이제 인터넷이나 뭐 어떤 스마트폰처럼 아예 혁명적인 어떤 수단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창시자의 의도나 목적을 보면은 충분히 그런 혁명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구상했고 네. 설계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기술이 그게 그렇지 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순수하게 흐르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하나의 기술에서 자산으로 혹은 금융 상품으로 혹은 화폐로 우리가 인정받는 이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 과정에서 권력과 의도가 담기고 또 일부 소수 세력들의 또 이득이 또 막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에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디지털 금에 비유하잖아요. 네. 근데 이 디지털 금은 이제 사실 이제 금이라는 특성이 뭐냐면은 우리가 비상관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채권이나 혹은 또 이런 기본적인 뭐 화폐라든지 우리가 이런 기존 자산들을 보완할 수 있는 자산이 비상관 자산이거든요. 네. 이것과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해지하는 거죠. 네. 그럼 그걸 이제 디지털 금을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른다라면은 이게 해지 수단으로서 유용해야 되고 그런 가치 위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승인됐죠. 그러니까 거대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다양성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집어넣다 보니까 이걸 정말 제대로 된 이 개발자나 이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해지 수단이나 비상관 자산의 형태로 인식하냐 안 하냐 그게 더 중요해진 거예요. 이 사람들 그렇게 인식을 안 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 주식이 고점을 찍고 있는 상태니까 내가 비트코인으로 돈 벌기보다는 주식시장에서 더 끌어가야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비트코인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점들이 저는 많이 포착이 되고 있고 결국은 이게 결국 다른 자산들과의 이런 역할이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주류 세력들 정말 거대 자본들이 이 비트코인을 정말 비상관 자산으로 끼워줄 것이냐 아니면 그냥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차원에서 뭐 이것도 투자하고 저것도 투자하고 뭐 이것도 괜찮네 이런 정도로 인식하느냐 그게 지금 과도기에 있고 이 판단은 좀 저는 유예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이제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것도 저는 이 제도권 금융이 가상자산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ETF 상품 등등 이런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이런 자본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폐해다. 이게 순수하게 과거 4년 전 반감기에 정말 그런 어떤 분위기대로 흐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러 이런 욕망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그것들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약간 제도권에 있는 그 기존의 어떤 뭐 세력이라고 할까 아니면 어떤 그 자본들이 봤을 때는 뭐 비트코인 시총이 커지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자기들이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놔두는 게 아니라 약간의 뭐 시세를 좀 누르거나 이런 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그렇죠. 본다는 거죠. 뭐 금 같은 게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데 금이 이제 시가총액이 한 2경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약 뭐 1,500조 정도죠. 그러니까 금에 비유하면 한 뭐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금도 정말 일부 글로벌 정말 미국의 탑 금융사들이 금 시세도 네. 이렇게 선물 시장에서 조정한다라고 많이 알려져 네, 있잖아요. 그런 거대한 자산도 조정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곳에 노출이 됐고 결국은 이들의 시세 조성, 이들의 인식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지금 우리가 이걸 지켜보는 과정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4년 전 반감기처럼 지금 흐르지 않은 이유도 있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이제 뭐 오를 것이다 하는데 저도 좋게는 봅니다. 네.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또 올해 말 내년 초에 좀 상승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보지만은 전 투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물밑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함께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AI 관련해 가지고 이 비트코인의 역할은 뭐 직접적인 건 아니고 그냥 뭐 전 세계에서 자유롭게 그냥 그 통제받지 않는 어떤 자산의 하나의 조건, 뭐 그 정도로의 포지션을 지금 가는 건가요? 아니면 훨씬 더 밀접한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그 비트맥시들이라고 하죠. 비트코인 추종자들이나 또 기술업계 이제 이걸 좋게 보는 분들은 이제 AI와 이 가상자산은 충분히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보고 네. 있죠. 뭐냐면 우리가 소위 이제 디파이라고 합니다. 탈중앙화된 금융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이 금융의 에이전트 기반의 이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이런 거래가 아니라 P2P 거래를
활성화시키거든요. 그 과정에서 수수료 같은 것도 상당히 낮춰주고 또 국가 간 경계를 허뭅니다. 비트코인은 통제받지 않는 시스템이죠. 그런 측면에 아주 장점들을 우리 순수한 기술자들이 바라볼 때는 이것이 금융이나 현재 기존 시스템을 많이 바꿔놓을 것이다. 이 속에서 생겨나는 여러 기회들이 뭐 디파이든 혹은 뭐 이제 조직 구조를 바꾸는 형태들 뭐 이런 다오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술이 또 순수하게 작동하지 않잖아요. 그 과정에서 AI가 이 디파이와 결합이 되면은 이 자동화된 거래와 개인 간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여러 다양한 서비스들이 확장될 수가 있죠. 이런 기회 요소들은 많지만 이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도대로 순수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이 디파이도 이미 수년 전부터 이더리움이 가장 직결되어 있죠. 이더리움 시세가 좋을 것이다라는 것이 디파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 사람들의 시선이었지만은 생각보다 또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흘러가지 않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디지털 금이라는 거에서는 저도 이제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어쨌든 뭐 같은 성향을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디지털 금하면 어찌됐든 간에 좀 그래도 좀 안정적이고 좀 나름 좀 이렇게 좀 잘 버텨주고 좀 덜 빠지고 이런 거에 대한 느낌이 있는데 이 비트코인은 그런 자산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동폭이 좀 너무 큰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지금 아직 시총이 작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건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자산인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금융시장으로 이제 언저리에 들어온 자산은 맞는데 뭐 ETF 승인 등등 이 위상이나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자산이냐에 대해서 시장적 정의가 안 된 거예요. 이거를 정말 기존 자산의 해지 수단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대안 투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게 뭐 달러나 뭐 위안화를 아예 대체할 만한 정말 거대한 전 세계 공용 화폐가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시장의 정의가 안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것은 이 비트코인의 위상을 우리가 좀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많이 산적해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현물 ETF 승인 하나 뭐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도 이 음성적인 활용 용도가 상당히 좀 있어요. 뭐 마피아들의 거래 수단이라든지 또 우리 이제 비트코인 이제 탄생 초기에는 마약 거래에 많이 활용된 걸로 알고 계시죠. 뭐 그런 음지에 대한 부분에 또 특화된 영역들이 또 있어요. 그것도 무시 못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요즘 이제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어지럽지 않습니까? 뭐 전쟁도 많이 펼쳐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국가 간의 알력 싸움, 뭐 권력의 어떤 재정립 과정에서 특정 화폐, 예를 들면 달러 쪽에 줄을 선 국가들과 뭐 위안화나 혹은 또 러시아의 이 세력들 상당히 지금 꿈틀꿈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비트코인은 특정 세력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이쪽으로 밀어야지. 이제 이걸 또 추종할 수 있는 국가들이 우리 자국의 화폐 위상이 많이 떨어져 있는 나라들 있죠. 뭐 나이지리아라든지 뭐 터키라든지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요 비트코인 수용도가 상당히 높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왜 비트코인을 이렇게 모으고 있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 바로 자국의 화폐 위상이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국가들이 사실 금융위기가 10년마다 반복되면서 자국 화폐 위상이 막 들쭉날쭉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하나의 어떤 대안적 희망적인 어떤 화폐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디파이나 AI와 결합되는 이 디지털 영역의 변화들 이런 지금 말씀드린 한 4-5가지 요소들이 비트코인을 위상을 지금보다 조금씩 더 강화시켜 줄 것이라는 희망적인 요소로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런 변수들을 다 함께 고려해봐야 비트코인 미래를 좀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럼 반대로 아직 이 어떤 비트코인이나 이런 그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이건 결국에 어떤 뭐 그냥 디지털 그냥 뭐 데이터일 뿐이고 이게 소멸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결국에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무가치한 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불안감은 없을까 이제는?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 인류가 디지털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죠. 이제 가상 세계 이게 손에 실제로 현존하지 않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만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화폐로 자산으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한 현재 2024년의 대중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신을 가진 것은 그냥 막연한 불신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제대로 위상을 갖추는 것과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불신하는 것이 다른 맥락이라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신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뭐 거래나 이런 우리 그 돈 지불에 있어서 이미 무형의 형태들로 많은 페이먼트를 활용하고 있죠. 우리가 실제로 종이 화폐를 직접 지불에 쓰지 않죠. 숫자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우리가 이것을 눈에 보이지 않고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고 오히려 국가나 이런 중앙 기관이 이걸 이제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 화폐이기 때문에 불신한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이라서 불신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누가 책임지는 거냐? 그러니까 그 부분인 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그 다르게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다. 그래서 탈중앙성에 대한 사회의 수용 그걸 화폐적인 걸로 우리가
우리가 이거를 활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해소가 안 되는 거지. 그런 뭐 보이지 않고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오히려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해결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아까 말한 그게 뭐 누구도 이제 탈중앙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거는 확실한 기술적으로 이게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탈중앙화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 네, 그렇죠. 지금 비트코인 탄생한 지 약 16년 됐거든요. 네. 16년 동안 비트코인 자체 시스템 해킹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사기 사건들, 네. 뭐 FTX라든지 테라 루나라든지 이런 거는 그 블록체인 그 비트코인 그 시스템 자체의 붕괴가 아니라 그 가상 자산을 둘러싼 비즈니스의 붕괴죠. 경영자의 붕괴죠. 거래소가 뭐 그렇죠. 해킹당하고. 네, 그렇죠. 네. 인간 세상의 문제인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다른 가상 자산은 제외하고 비트코인만 봤을 때는 요 기술 이 시스템 자체의 붕괴는 한 번도 없었다. 한 번도 해킹이 없었다라는 거고 그 말은 16년 정도 검증이 됐다라는 이 1,500조가 들어가 있는 이 자산 시스템에 붕괴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신뢰를 좀 보내볼 만하다라는 것이고 뭐 저와 같이 이제 기술 분야에 연구하고 속해 있는 사람들은 더 잘 알죠 이거를. 네.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이제 불신을 저는 거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인간 세상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의 문제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비트코인은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알트코인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알트코인은 뭐 다양한 어떤 목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 가격도 막 변동도 되는데 이거 알트코인의 존재 이유가 뭔지 이거 좀 궁금합니다. 비트코인은 사실 특정 기능을 수행하겠다라고 탄생한 건 아니에요. 네. 사토시 나카모토의 백서를 봐도 그렇고. 근데 지금 현존하는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인을 어디다가 쓸 것이다. 뭐 예를 들면은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하는데 RWA 코인이라고 하죠. 이걸 쓰겠다.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하는 아니면 뭐 디파이 용도로 이것에 네. 뭐 기반 시스템으로 쓰겠다. 뭐 예를 들면 솔라나라든지 네. 우리가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목적들이 다 세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도 세력도 있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왜 안 나타나고 있는지 뭐 다들 얘기하시겠지만은 비트코인 주도 세력도 없고 특정 목적도 없습니다. 네. 그냥 단순히 조개 껍데기 같이 출발한 거예요. 야 이거 조개 껍데기를 야 우리 물물 교환할 때 쓰자. 그래? 야 그거 어떻게 믿어? 저쪽 동네에서 쓰던데? 그래 한번 해볼까? 괜찮네?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하니까 이게 하나의 우리 인간 세상의 신뢰라는 것이 작동하는 거죠. 근데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특정한 목적들이 갖고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특정 목적들이 신뢰할 만하냐, 실현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그 주도 세력을 믿을 수 있냐? 그렇죠. 주도 세력을 믿을 수 있냐? 그럼 그 주도 세력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면 주도 세력이 주창하는 이 코인이 어떤 용도로 어떤 비즈니스에 활용될 것이다라는 그 계획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 각각 개별 알트코인의 백서들을 보면은 10년 후, 20년 후 뭐 이런 계획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역시나 그 백서를 작성할 때 우리가 이제 금융 관련된 여러 법이나 제도에 벗어나는 형태들이 많죠. 우리 ICO는 실제로 우리 네, IPO와 네. 다른 영역이니까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법적 제조적 틀 밖에서 형성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신뢰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저는 알트코인은 좀 투자를 절대로 너무 적극적으로 하셔서는 안 된다. 지금 현존하는 알트코인들의 99%는 당장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1%는 또 성공하는 코인, 또 네. 투자에 성공하는 것도 다른 차원이죠. 네, 제가 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코인 자체의 그 비즈니스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는 다른 차원이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맹신을 하셔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더리움이 어쨌든 시총이 제일 큰데 이더리움도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불안 요소가 있는 건가요? 네, 이더리움 사실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의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 정말 10대부터 시작한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이더리움에 반영되어 있죠. 그래도 우리가 좀 신뢰를 보낼 만한 그 알트코인 중에 하나다, 대표 주자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이제 문제는 뭐 NFT를 발행할 때 이더리움 기반 시스템이 쓰였거든요. 근데 NFT 시장도 버블이 꺼졌잖아요. 그러니까 NFT 가상자산의 어떤 특정 자산들을 NFT로 그 정보들을 담아서 가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이 시장 자체가 아직 성숙화하기에는 이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NFT든 디파이든 이더리움이 이제 앞으로 예측하는 그 시대가 사실 지금 빠르게 개화할지를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우리가 정말 이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전자화폐 사람들이 근데 이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활용하면서 정말 시장이 탄탄해지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뭐 저도 뭐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긍정적으로는 보고는 있지만은 이것도 완벽하게
비트코인 정도의 우리가 신뢰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이 시장 자체의 성숙도와 또 우리 사회 수용도를 좀 봐가면서 투자에도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2030 세대 입장에서는 요즘에 뭔가 그 인생을 바꿀 만한 게 잘 안 보인단 말이죠.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취업도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거기다 이제 뭐 기성 세대 대비해서 뭐 자산도 적고 한데 뭔가 또 한번 또 인생을 바꾸보고 싶은 또 그런 욕망은 또 크고 그러면 결국에 이제 암호화폐 쪽이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왔다가 비트코인은 좀 느리니까 알트로 가가지고 또 뭐 수만 배를 버는 사람들도 있고 뭐 순식간에 뭐 30대 뭐 몇백억 부자가 되는 것도 보이다 보니까 글로 많이들 가는 것 같거든요. 네. 이 암호화폐 쪽을 그냥 투자로만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2030들한테 어떤 조언이랄까요? 네. 아마 2030이 주역으로 활동할 뭐 1, 20년 후에는 암호화폐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위상을 가질 겁니다. 그건 저는 뭐 기술 분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네. 희망적으로 말씀은 드리지만 지금 현재 2030이 보이는 투자 행태는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절대로 이 투자라는 것을 그런 한방, 인생 엑시트 이런 것처럼 보면 안 돼요. 부익남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항상 신중하고 그리고 공부를 해가면서 투자를 해라 강조하시잖아요. 이 암호화폐는 공부를 해도 신뢰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공부도 안 하고 투자를 올인을 한다? 네. 정말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2030들이 사실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기본적인 이론이라든지 체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도 경험해보지 않고 암호화폐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주식 투자에는 이제 검증된 다양한 이론과 우리 예측들이 좀 우리가 좀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암호화폐는 정말 변동폭도 크고 이론이 안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게 투자를 잘못 배우는 거죠. 투자를 절대 암호화폐로 배워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금융, 경제, 시장의 다양한 분야들을 공부하면서 차곡차곡 쌓아오는 과정에서 포트폴리오의 확장 차원에서 암호화폐도 접근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좀 신중한 투자와 공부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선우가 좀 바뀐 걸까요? 다른 걸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나 뭐 암호화폐 쪽으로 오는 게 좀 좋다. 오히려 여기서 시작하면은 다른 게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신흥 시장이잖아요. 네. 암호화폐도 투자하는 방법 막 많은 또 전문가들이 또 책 내고 뭐 이런 지식 전파하고 하는데 검증 안 된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직 15년 정도밖에 안 짧다 됐어요. 보니까. 네. 그리고 사실 이게 뭐 알트코인들은요 전혀 논리 근거 없이 움직입니다. 네. 사실 그냥 뭐 막말로.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거의 요행이에요, 요행. 뭐 도박과도 같다. 뭐 저는 일부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시장의 올인이라든지 또 투자를 이걸로 배운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를 우리가 좀 길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는 방향은 좋지만 공부하고 들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기본적인 금융이나 경제 지식들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확장하셔야 된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지금 어쨌든 투자하신 분들도 많고 또 뭐 물린 분도 있고 돈 많이 번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저희 채널 또 재테크이기 때문에 그래도 또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자체는 어쨌든 막 1억을 넘었다가 지금 또 조정 받아가지고 뭐 7천만 원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를 뭐 단기라고 봐야 될까? 뭐 어느 정도 중기 정도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가 그럼 나쁘진 않은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계속 들긴 들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 얘기를 들으실 때 두 가지 전제를 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고 학자고요. 그리고 이 암호화폐나 디지털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다소 긍정적인 해석들을 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전제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사실 이번 밤 감기에 좀 뭐 속고 있는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뭐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저도 이제 한 여름 정도에는 이 반응이 올 거로 봤어요. 왜냐하면은 반감기라는 것이 그나마 암호화폐 영역에서는 별로 이벤트가 없거든요. 이제 뭐 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반감기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초대형 이벤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상당한 신뢰가 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뭐 물론 뭐 150일 있다가 뭐 200일 있다가 반응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은 앞서 제가 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이 테두리 안에 기존 금융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편입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변수가 너무 많이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감기의 순수성이 많이 왜곡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그들이 들어온 돈을 투자하기 시작하고 테두리 안에 집어넣은 것도 당연히 수익을 보기 위해서겠죠. 그렇겠죠. 그런 방향을 희망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들어왔고 밤감기라는 이벤트도 뭐 이미 지금 뭐 작동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 남아 있는지 이걸 100% 확신할 수 없지만은 분명히 호재는 맞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올해 하반기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반등 뭐 지금 너무나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제가 뭐 대세 상승이라고까지는 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반등의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뭐 저도 이런 정도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초장기로 봐야 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초장기 정말 이걸 4년을 보유하면은 충분히 손실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의 관점으로 초장기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4년이나 뭐 6년 뭐 이렇게 길게 보면은 이제 다 코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때 가면 지금보다 유의미하게 시세나 어떤 이런 시가총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비트코인은 탄생한 지 15년 네. 아주 초기고요. 세상이 이제 수용하에 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결국 수요 공급 법칙에서 수요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자산이라는 거고요. 네. 이건 똑같이 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역사를 찾아보면 됩니다. 금 ETF 상품이 도입된 시기 이전 이후를 보면은 월등 이것이 자산 클래스로 인정받고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는 계기가 됐어요. 그런 어떤 초입에 와 있다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 비트코인을 우리가 뭐 수학적으로 예측한다라는 게 저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통계라는 것을 무시 못한다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예측 기법들이 있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뭐 멱 법칙도 있고 스토캐스틱 지표를 활용한 것도 있고 여러 예측들에 어느 정도 좀 신뢰 있는 것들을 좀 보면은 대부분 이제 4년이나 뭐 최소한의 주기로 이렇게 대세 상승 뭐 로그 함수로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오르는 형태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추세나 통계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번 반감기에는 뭐 최소 뭐 10만 불 이상 뭐 길게는 20만 불 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통계적인 뭐 나름의 과학적인 근거에 그리고 또 인간 세상의 또 심리적인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좀 기반의 어떤 우리가 방향성은 상승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이게 꺾이는 자산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이제 4년이나 6년 정도의 반감기 한 텀을 지나가는 이 좀 장기로 보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자산들 대비해선 유의미하게 유리한 어떤 구조나 기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수록 점점 늘어날 것인데 대체제는 없을 것이다. 이게 지금 기존의 어떤 논리인가요? 맞습니다. 뭐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전통적인 이 금융이나 자산가들의 수용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게 1,500조로 끝날 수가 없거든요. 예, 시가총액이 너무 작다. 너무 작죠. 너무 작고 금 이제 은 정도 수준이 됐는데 1,500조면 네. 뭐 금에 비유하기도 하지만은 뭐 다른 자산들과 비교해 봤어도 이게 지금 이제 15년밖에 안 된 아주 신생 자산인데 이게 이제 수용을 확장해 나가는 거지 이 정도로 그친다? 뭐 사실 그건 심리적으로 봐도 그건 이제 우리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들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또 여러 이 디지털 시대가 점점 더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이 가상 자산이나 혹은 우리 뭐 공간 컴퓨팅 같은 가상 세계의 활용도, AI 활용도와 연결되는 부분들 이런 용도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이 시장 자체의 기능이 더 확장되는 것이고 이것의 가장 중심이 되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충분히 활용성을 가질 것이다, 의미를 가질 것이다, 위상을 확보할 것이다. 뭐 이런 방향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뭐 20년, 30년 지나면은 이제 실제 현실에서 오프라인에서 뭘 하기보다는 온라인에서 삶이 훨씬 더 집중되고 더 중요해질 텐데 그때는 당연히 이제 실물 자산보다는 당연히 가상 공간에서 그렇죠. 쓸 수 있는 자산들이 더 주목을 받을 것이고 그 중에 가장 1등은 비트코인인데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네. 또 수량도 제한돼 있고. 네, 사실 1등이라고 말할 정도도 없는 게 2등, 3등을 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네. 아. 뭐 그 정도로 봐야죠. 사실. 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로 약간 좀 넣어놨다가 아, 그러고 투자 있습니다. 많이 아닙니다. 넣었다가 뺐다가 모르고 그렇죠. 있습니다. 왔다 갔다 네네. 하고 있어서 뭐 손해 보지는 않고 있는데. 네. 근데 여름에는 한번 간다는 얘기를 저도 이제 믿고 이제 그러니까요. 가고 있지만 좀 시간이 좀 가고 있다. 그렇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뭐 네. 저도 거기에는 뭐 동의는 하고 네, 있는데. 뭐 이렇게 투자를 지금 당장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가 명쾌한 답을 못 네.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올인하실 필요는 네, 없고 네. 저도 뭐 항상 네. 뭐 말하지만 5% 이내로 해라. 뭐 이 네. 정도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발은 걸쳐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그렇죠. 항상 있어요. 네, 네. 특이점 시대를 지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영역 중에 하나다. 네, 볼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엑스트로피 기술은 어떻게 비즈니스를 바꾸는가라는 책을 쓰신 이제 김상윤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우리 사회와 우리의 이제 인생을 바꿀지 그리고 미래에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교수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